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3차 시 파운드리 산업 및 기술 이해를 소개할 황지원입니다. 지난 1, 2차 시에서는요, 반도체 기술이란 무엇인가, 반도체 기술의 등장 배경과 시장 규모에 대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파운드리가 무엇인지, 파운드리 산업과 메모리 반도체의 워크플로우의 차이,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근황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지원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메모리 제품별로 동작 특성이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판단, 명령을 내리는 뇌의 역할을 컴퓨터 내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된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 파운드리는 도대체 뭔가요? 그 점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파운드리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것 처음 같아요. 들어봐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주물 공장을 뜻합니다. 그 19세기 주조 공장을 의미하였던 단어였고요. 이제는 반도체 칩 설계만을 수행하는 칩 주문자로부터 팹리스 회사죠. 칩 설계도를 파운드리가 넘겨받아서 반도체 집적회로 칩을 위탁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주물 공장에서는요, 금형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흙으로 틀을 만든 다음에 쇳물을 부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것처럼 기본적인 반도체 칩 제작을 위한 공정을 미리 세팅, 만들어 두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라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반도체 칩 도면을 파운드리에게 보내주면요. 그 파운드리에서 받은 수령한 칩 도면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마스크들을 막 그려내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서 반도체 공정을 쭉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희망하는 최종적인 반도체 칩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OEM, 제조업체가 바로 뭐 파운드리다라고 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파운드리 산업 발전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마 요즘은 대만의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SMC인데요. TSMC가 뭐 워낙 매출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나는 기업이 되어서요. 이게 뭐 돈을 많이 워낙 벌고 있어서 파운드리가 굉장히 뭐 주도적인 역할을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45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노드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략 한 15년 전쯤만 해도요. 인텔이라고 하는 그 전문 소자 기업이 먼저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 주요 그 책임자들을요. 인텔에서부터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그 기술들 최선단 공정을 배웠던 게 과거 역사였는데요.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최신 공정 기술을 따라잡고 막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TSMC 회장님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네. 그 모리스 창이 TSMC를 설립한 게 한 80년대 중반의 일인데요. 20년 넘게 매출 규모 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두각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팹리스 기업들이 급격히 많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TI, 프리스케일, AMD와 같은 그러면 지난 전통적인 소자 시간에 배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제조, R&D를 IDM과 아예 파운드리 포기해버리는 산업 거예요. 사이의 이 그러면서 워크플로우가 좀 반도체 어떻게 제조 다른지 공정에 대한 궁금한데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극소수로 줄어들어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 기술을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더 이상 배울 곳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련한 대책이 외부에서 뭐 천민우 교수님, 필립 옹 교수님과 같은 CTO를 영입하기도 했고요. 뭐 자체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뭐 하나하나 TSMC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TSMC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메모리 반도체, IDM과 파운드리 산업 사이의 이 워크플로우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은 정말 다른 산업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메모리를 잘하니까 그 제조 공정 기술을 들고 파운드리에 진출하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요. 두 사업 간의
워크플로우는 정말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 모두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 공정으로 옮기는 측면에서 뭐 워크플로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메모리는 작은 셀 블락에서 잘 동작하는 워킹 다이를 얻는 것으로 직접 공정 연구를 시작하고 CPU는 SRAM 블락을 먼저 동작시킴으로써 성능을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리텐션, 그다음에 수율과 같은 기본 성능이 주요했던 데에 비해서요. CPU를 개발할 때는 시스템 레벨에서 이 성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소자의 최적화를 위한 사전 준비 또는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와 같은 그런 테스트 패턴을 개발하는 과정이 칩 설계와 동시에 패러럴하게 병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 직접 개발 공정 또는 직접 공정 개발 과정에서요. 설계팀과의 상호작용하는 것도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IDM, 메모리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파운드리 서비스인데요. 왼편에 IDM 비즈니스 보시면요. 뭐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예를 들었는데요. 스펙을 정하고요. 디자인을 하고요. 매뉴팩처링, 양산, 제조를 하고요. 그다음 패키징 작업도 하고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하고 이걸 얼마의 가격이 어떻게 팔까 마케팅 전략까지 하나의 기업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르노보나 뭐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로부터 사지고 와서 쓰면 끝. 네, 그게 IDM 비즈니스의 모형이고요. 하지만 그 우측편 보시면 파운드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칩을 하나 설계를 해서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나 아이폰 만드는 애플에 뭐 공급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퀄컴은 팹이 없어요. 제조 공정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장만 갖추고 있는 파운드리를 찾아가서요. 우리가 이런 칩이 필요해서 도면을 다 그려왔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툴이 필요하니까 파운드리에서 PDK라고 하는 Process Development Kit, 그다음 DK라고 하는 디자인 키트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 키트를 받아다가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게 줍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제조만 해요. 그리고 제3자에게 테스트를 맡기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칩을 팹리스 회사에게 줍니다. 그럼 팹리스 회사는 그걸 받아다가 고객사에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팹리스는요. 매뉴팩처링, 패키징, 테스트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스펙을 정하고 칩을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와 IDM 비즈니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고객 대응이 핵심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웨이퍼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그 기판이잖아요. 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 IDM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웨이퍼 소유권이 자사 IDM 기업이에요. 근데 파운드리는요. 팹리스 회사에서 이런 설계를 주고 너네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파운드리에서 그 웨이퍼를 공장에서 막 흘리잖아요. 네. 근데 그 파운드리가 이 웨이퍼를 가지고는 있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다 팹리스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그만 좀 중단하세요. 뭐 우리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좀 천천히 만들어 주세요. 이 모든 걸요. 팹리스가 네, 말씀해주신 결정합니다. 것처럼 이 파운드리는 메모리 결정권이 반도체 없습니다. 사업과 파운드리 장표에 사업의 보이는 차이가 대로 꽤 큰 것 웨이퍼의 소유권이 같은데요. 고객사에게 그럼 있다는 점. 파운드리 예컨대 시장의 우리나라에 있는 성장성은 좀 삼성전자 어떻게 파운드리 보시나요? 사업부에서 웨이퍼를 뭐 막 만든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뭔가를 설계해서 칩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팹리스에서 그 웨이퍼 소유권을 들고 있고 그래서 랏을 뭐 웨이퍼를 몇 장 넣을 거냐 공정 흘러가다 우리 500단계 정도 흐른다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좀 멈추세요. 얼마나요? 하면 이틀, 3일 다 그건 고객사에서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이 굉장히 IDM 비즈니스랑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큰 차이다. 결국은 고객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 유무를 판가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수님, 이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존의 세트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그 자사 세트 제품의 성능 특성화를 위해서 자사 제품에 알맞은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경우를 보면 아이폰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직접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기업들도요, 점점 반도체 설계 회사로 지금은 변신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칩 제작 수요를 만족시켜줄 첨단 선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요. 뭐 3나노, 2나노까지 내려가 보면 전 세계에 두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하고요. 네. 대만의 TSMC 그리고 최근에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인텔 파운드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왔으니까 두 개 또는 인텔이 성공하면 세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교수님, 파운드리 사업의 최근에 경우 미국 우리 아나운서께서 정부에서 질문 주신 자국 대로 내 반도체 얼마나 산업 시장성이 경쟁력 좋으냐? 강화를 위해서 연 평균 이 성장률 칩스 기준으로 액트와 CAGR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거의 보조금 10%에 지원을 이르는 하고 있는 숫자를 걸로 알고 보이고 있고요. 있습니다. 특히 팹리스 회사의 미국이 수는 앞으로 중국의 점점 반도체 늘어날 산업에 겁니다. 대해서 여러 많은 가지 입김을 뭐 내고 애플만 있어요.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자사 미국의 칩을 제재 직접 수위가 설계하고 싶은 점점 더 거고요. 올라가고 앞으로 있더라고요. 전기차, 자율차가 이런 더 제재 많이 세상에 나오게 이면에는 되면 파운드리 각 시장에서 파트 중국의 부품을 위상이 좀 설계하는 날로 회사들은 정말 성장하고 지구상에 있음을 너무너무 반증하는 많아질 것 거예요.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최첨단 될까요? 제조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회사는 뭐 전 세계 두 개, 세 개밖에 안 되니까요. 뭐 네, 그런 이 정도 얘기만 드리면 아마 앞으로 파운드리가 얼마나 시장성이 좋고 그러게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커져 나갈지는 제가 뭐 따로 답 안 해도 아마 네. 마음속에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칩스 액트와 같은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입김을 내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재 이면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좀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요. 네. 또 서로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알고 계신 대로 이제 파운드리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 기반의 산업이고요. 즉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생산을 아예 못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여러 반도체 전방 후방 산업 내 장비 분야가 아마 제일 좀 취약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을 중국의 약점이 저놈들은 기술. 반도체 첨단 장비가 없는 거야. 저기를 파고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금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제재들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술을 그래서 확보하기 어려운 중국은요. 네. 기존에 보유 중인 28나노 뭐 레가시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반도체 칩 생산 역량을 급격히 키우고는 있고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식각, 증착,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뭐 일부 장비를 국산화했다고 선언은 했지만 첨단 공정의 핵심이 되는 노광 장비 기술이라고요. 미세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빛을 이용한 그 노광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28나노 딥 울트라 바이올릿 DUV 수준으로 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뒤처진 기술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선단 공정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EUV 장비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해당 장비 공급 없이는 아마 자체적으로 중국 스스로 첨단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에는 뭐 어렵지 않을까 하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반면에 TSMC, 삼성, 인텔 이 세 기업은 향후 수년간 중국 투자금의 한 수배 이상의 자금이 첨단 기술 기반의 파운드리 산업에 뭐 투자할 거다 이렇게 집행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 산업은 수요에 기인한 레가시 공정 기술을 활용한 레가시 제품 중심의 생산 거점은 될 수 있겠지만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파운드리 기술 격차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 내수 시장 규모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장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이미 460% 이상 성장을 했었고요. 이것만 봐도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에서 뭐 불붙고 있는
국산화 추세에 더 기름을 끼얹는 건 아닌가 하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1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 스스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추세를 이렇게 국산화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었죠. 오히려 일본의 네, 그러면 이 첨단 우리나라에 기술 대한 확보의 규제가 어려움으로 이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기술 자립을 격차가 소재 생길 부품 수는 장비에 대한 있지만 자립을 오히려 내수 할 수 시장이 있게 되었던 성장하면서 그 기폭제가 된 입지가 것과 다져질 수 비슷하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중국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상세한 설명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규제를 하는 중국의 것이 결국은 성장이 사실 중국의 최근에 굉장히 놀랍네요. 자립화를 그러니까 돕는 거가 이렇게 될 수도 미국이 있다라는 대놓고 그런 견제할 정도인데요. 리스크도 있을 이게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 28나노 이렇게 이상의 가다 보면 레거시 언제가 노드의 시장 될지는 규모는 모르겠지만 첨단 노드 중국이 못지 않다라는 언젠가는 걸 한번 대한민국이 생각을 잘하는 해보면 메모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중국 가정을 반도체 산업의 한다면 여러 체질을 질문을 오히려 드려볼 수 있을 것 강화시킬 같은데요. 수 있는데 함께 미국이 역할을 시청하시는 하는 거 분들이 아니냐 알기 뭐 이런 쉽게 생각도 저희 예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답해 주시면 파운드리 좋을 것 같고요. 사업에서 그 이유를 또 중국의 덧붙여서 입지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메모리 감소하기보다는 반도체 오히려 또 주도권 증가할 여지도 중국으로 여전히 넘어간다. 남아 yes or 있습니다. no 답해. 네, 그러면 이 첨단 기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 파운드리 기술 격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오히려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 입지가 다져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성장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대놓고 견제할 정도인데요. 이게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잘하는 메모리 사업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저희 yes or no로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중국으로 넘어간다 yes or no 답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대답을 no라고 no.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과거 메모리 시장은 미국이 주도했었고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메모리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이후에는 대만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만 디램, 낸드라는 존재감 지금 거의 못 듣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만의 메모리 사업이 한국 메모리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의 해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대만과의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메모리 사업이 승리는 했으나 중국의 신규 메모리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가? 그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과거 대만과의 경쟁은 기술 경쟁도 있었지만 가격 경쟁의 측면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소재 업체들이 대형 업체인 SK 하이닉스나 삼성과의 경쟁을 버틸 만한 체력이 안 된 부분이 있었겠죠. 반면에 최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도 좋고 적자가 나도 좋고 손실이 나도 버틸 체력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데 바로 저는 이제 솔루션 기술에서 정답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메모리는 과거와 같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작은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원가 경쟁에서 이기는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원가 경쟁 싸움에서 좀 벗어나서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를 활용하는 패러다임 CXL 기술, 그다음에 프로세싱 인 메모리 자체가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 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메모리의 있는 주도권이 등등 중국으로 이런 넘어갈 기술들을 수도 가지고 있으니까 솔루션 파운드리에 제품을 진출해야 만들 수 한다는 있는 것은 기술력을 옳다. 가지고 yes or no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중국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서 막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리더십은 솔루션 제품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업체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사업을 따라잡는다.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모리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파운드리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yes or no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잘하게 되면 메모리를 결국 넘겨줘야 되니 우리는 딴 걸 해야 하지 않냐? 또는 메모리라는 게 대규모의 제조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거니 그 경험을 잘 살리면 파운드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yes or no로 물어보니까요. 일단 네. 제가 답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한다면 yes, no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일단 우선은 파운드리를 메모리의 대체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매력도를 좀 고려해 볼 때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냐를 정해야 하는 거지, 메모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모두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단순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 차원에서 메모리가 위험하면 파운드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진 역량이 무엇이고 이걸 잘 활용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메모리 관련 변수가 아닌 독립적인 상황에서도 추진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메모리 산업 진출에 대한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 그리고 향후 메모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검토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별도로요, 파운드리 사업의 매력도를 검토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떻게 파운드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 전체를 보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진입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면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메모리 회사들이 경쟁력이 없어진 건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한 것도 있겠지만요, 일본의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인재들이 메모리 회사를 기피하기 시작한 것도 큰 이유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잘해줄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면 그게 기업의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운드리 산업에 참여해야 하는 보다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산업의 한계는 메모리를 아무리 잘해도 시스템 설계를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CPU 밑에 붙어서 동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싱인 메모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핌 기술이 요즘에 화두가 되어서 메모리의 연산 기능을 탑재하면 메모리 중심의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리 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잘 만들어도요, 인텔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명령어 체계나 프로토콜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이 핌이라는 제품이 어디 들어가서 쓰일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이종 집적 시대, 차차 세대 이종 집적 시대에는 메모리와 시스템의 아닙니다. 구분이 어떻게 네.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미 저는 파운드리 사업에 시스템을 진출을 직접 했는데 설계하지 SK 못한다면 하이닉스는 만드는 이제 데라도 파운드리 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독보적인 있는 존재감을 반도체 찾기는 산업, 좀 즉 파운드리 힘듭니다. 산업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면 이 1등인 새로운 반도체 기술 TSMC, 2등 격변기에 삼성 대비할 수 파운드리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화되면서 결과로 독보적인 전체 존재감을 반도체 가질 수 산업에 있을까요? 전체 어떤 반도체 산업 전략이 전체가 이렇게 필요할지 좀 성장을 한다면 네. 그 중에서 한 25에서 30%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 해법이 아마 파운드리와 관련된 시장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전체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의 4분의 1 선을 이렇게 계속 유지 또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미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아직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1등인 TSMC, 2등 삼성 파운드리와 차별화되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는 대규모의 현금과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만한 수준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꽤 차이 나서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잘 해서 사업을 키워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기존 파운드리 시장을 살펴보면 TSMC라고 하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가 워낙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 셰어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려고 전략을 짠다면 틈새 시장을 노리는 파운드리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파운드리, 유럽의 파운드리와 또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세대 패키징 시장의 추세 변화를 좀 잘 살펴보면 그 틈새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패키징 시장은 오사트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TSMC와 같은 대기업으로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재화가 이종집적 칩 내에서의 기술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팹리스는 한 개의 파운드리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진 칩넷을 모아서 TSMC 수준의 이종 집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패키징 업체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기존의 오사트는 이런 기술 수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전공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자 기업이 이 시장에 참여하게만 된다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패키징 전문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뉴 마켓 틈새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 파운드리 업체들이 만든 여러 이종 칩들을요 패키징하는 파운드리 시장이 새로운 형태의 파운드리 시장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네. TSMC가 구축한 파운드리 생태계를 단기간에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로서 그 마켓을 따라잡는다는 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였던 글로벌 파운드리즈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즈도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 비용 대비 뭐 이렇게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18년도에 7나노 이하 사업은 아예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진입을 한다고 하면 팹, 공정 관리 노하우, 대량 양산 경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SK 하이닉스가 가진 장점이죠. 하지만 PDK,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키트 개발, 추가 장비 투자에 따르는 또 강가비 또 이런 것들도 감수를 해야 돼서 파운드리 산업에 진입을 할 때 경쟁사 대비 고민이 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을 고민할 때 메모리와 가장 다른 부분은 팹리스 고객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저는 하나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는 선 생산 후 판매라면 파운드리는요 팹리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확보를 해서 생산하는 오더 베이스의 생산이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외부 팹리스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화한 거는 아마 파운드리 사업부로 전환한 18년 이후였었고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의 시작은 내부 사업부를 고객으로 해서 엑시노스, CIS 등 이런 것들로 이제 매출을 처음에 올리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파운드리 사업부로 전환하면서 외부 고객 비중을 이제 확대함으로써 점차 외부 고객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사실 어떤 파운드리로 산업이든 활용하는 진출을 해서 팹리스 가장 이외의 유망한 자리를 파운드리 차지하는 생산 게 역량 최고긴 캐파를 한데요. 찾고 있는 사실 팹리스를 현실적인 좀 문제가 적극적으로 뒤따릅니다. 발굴하고 또 협력 뭐니 관계를 해도 이 머니가 구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필요하겠지만요.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차별화 중요한 전략의 게 출발이 바로 되지 기술 않을까 혁신 이렇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예를 들면 되거든요. 새롭게 신규 수요가 우리나라의 창출되어서 반도체 기업이 가져야 기존 할 파운드리가 기술을 기술 확보하지 혁신을 위한 못했거나 전략, 어떤 게 기존 있을까요? 파운드리 고객 수요 때문에 신규 고객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응용 사례들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곳으로 진입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이지만요, 성장이 예상되는 VR 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가상 증강 경실도 보여주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도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어떤 산업이든 진출을 해서 이렇게 가장 유망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최고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또 뭐니 해도 이 머니가 필요하겠지만요.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기술 혁신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가져야 할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이 기술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종 집적 기술을 잘 활용하면 미세 공정 기술 확보 없이도 새로운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모든 공정을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해야만 한다는 제약을 벗어 던지면
정말로 무수한 가능성이 많이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수십 수백 개의 칩을 연결하는 메가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단일 기업이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살펴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단일 국가만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세마텍이라고 하던 예전에 기업이 있는데, 세마텍처럼 그 기업이 아닌 국가들이 모여서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협력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요. 그건 뭐 한동안은 조금은 반도체 산업계에서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기술을 센싱하고 새로운 기술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급속 개발이 가능하도록 밀착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추긴 해야 될 겁니다. 이 미국의 기업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엑스터널 리서치 팀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을 압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요, 이 기밀 유출 이런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별도의 조직, 별도의 공정, 연구소들을 설립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 AI 기술 발달로 머신러닝, ML 그리고 연산 최적화를 위해서 컴퓨팅 시스템이 기존 인텔이 주도하는 컴퓨팅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ARM, ARM 진영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팅 아키텍처의 변화를 메모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향후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와 니어 프로세서 간 병목 현상을 반도체를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모르고 캐시 시작했는데 코히어런스 이렇게 보정을 이번 하면서 강좌도 듣고 집적도를 높이는 나니까요. 캐시 이 메모리 메모리를 반도체 요구하게 될 시장과 것 파운드리 같습니다. 반도체 이 미래 서버 시장까지 깊이 있게 시스템에서는 알수 기존 있었습니다. DIMM으로 다음 시간에는요, 반도체 구현되는 파 공급망 메모리 리스크 영역에서 및 소프트웨어 미중 기술을 분쟁 활용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스케일 나눠보겠습니다. 업이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모르고 폴드 시작한 메모리 이 강의 기술을 요구할 벌써 거로 4차시 중에 예상됩니다. 3차시까지 한국 소자 기업들은 달려왔습니다. 이런 컴퓨팅 마지막 아키텍처의 차시까지 변화 많은 흐름에 관심과 맞추어서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영역에서 감사합니다. 밸류 에디드 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형태인 니어 메모리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제공한다든지 CXL 메모리를 활용한 쉐어드 메모리 기술 개발 등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를 정말 반도체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번 강좌도 듣고 나니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까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및 미중 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모르고 시작한 이 강의 벌써 4차시 중에 3차시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차시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